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애 처음 비트코인, 주식보다 쉬운 암호화폐 투자법, 비트코인 입문자 필독, 15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투자 비법 대공개. 홍지윤 지음, 북스타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들어가는 말. 파트 1. 내가 처했던 상황들. 파트 2. 투자 시작하기 전. 파트 3. 투자 시작하기. 파트 4. 아싸 대박났다. 맺은 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150만 원으로 9개월 동안 투자해서 땡땡억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대박난 소리 많이 들으니 쉽게 돈 벌고 싶어서 이 책을 펼쳐보셨죠? 저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할게요. 책 앞 부제는 150만 원으로 1억 벌기지만 사실 150만 원으로 7억 원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이 녹아있는 비트코인 투자 메커니즘만 잘 알면 주식보다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월 100만 원 저축해도 8년 걸립니다. 근데 그 1억으로 집 산다고요? 턱도 없습니다. 이제 점점 수저 색깔을 바꾸기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할까요? 알바하고 있는데 반말 찍찍 맞닥뜨리기 싫은 손님에게 갑질 당해본 경험. CCTV를 보면서 나를 아바타처럼 조종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사장님. 일은 힘든데 시급은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않는 사장님. 라떼는 말이하며 과거 경험한 중시의 세대 차이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까라면 까시게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내 사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열정 많은 청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열정 폐위시키는 공무원. 너 이번에 나 도와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 줄게 라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는 클라이언트님. 현재 정해진 미래의 진로가 없거나 내 어깨 위에 빚이 많으면 이런 서름들을 전혀 대항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도 당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하기 싫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 위와 같은 일들을 절대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따로 투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실생활의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으로 충분히 투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자들이 투자하는 투자의 정석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진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해 매우 쉽게 집필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트 3. 투자 시작하기. 암호화폐 20년 3분기 암호화폐 계좌는 약 2억 개가 개설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2.56%가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했다. 2억 명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사기가 될 수 없다. 벌써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까? 조던 벨포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것을 주고
가치를 창출하면 된다. 그러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조던 벨포트. 내가 큰손이라면 비트코인 매집 후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하여 투자 상품으로 만든 뒤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이 비싼 가격의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다.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가 이 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으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암호화폐 산업은 버블이 오지 않았고 이제 버블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 시장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곳이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 아직 큰손에게는 저점이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 연구자 네아 나룰라는 테드에서 돈에 대해 재밌는 접근을 하였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속한 야프섬의 돌 화폐, 라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화폐는 석기시대 만화에 나오는 돈처럼 돌 가운데가 뚫려 있다. 야프섬에는 석회암이 나오지 않아 인근 섬에 가서 채굴한 뒤 뗏목에 실어 나른다. 이처럼 돌화폐 라해석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작업 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돌화폐는 섬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크기와 무게로 매긴다. 따라서 돌이 크고 무거워 사람들이 들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돌의 기록만 하면 끝이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돌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운반 실수로 인해 돌화폐가 바다에 잠겨도 마을 사람들에게 소유를 인정받는다면 그것도 화폐로 인정했다. 야프섬의 주민들이 문명의 발전이 더뎌서 그랬을까? 이런 일들이 서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932년 프랑스 은행이 미국 측에 자기 자산을 달러에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많은 금을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옮기기엔 많은 배로 수송해야 하는데 수송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금이 있는 장소로 파견되었고 금더미에 프랑스 소유라고 딱지를 붙여놨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금이 프랑스 소유인 걸 모두가 인정했다. 라해석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돈에 대한 환상은 지워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달러, 엔화들은 우리가 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돈이 가치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신뢰와 보증이 있어야 진정한 돈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현재 금융 인프라는 국가가 보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적인 구조 형태를 사용하고 모든 돈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 속에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누구나 돈을 가치 보전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돈,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모든 돈은 중앙 시스템을 통해 돈이 들어간다. 만약 중앙은행이 해킹을 당하거나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두 번째, 금융위기가 찾아와 여러 기업들이 파산 위험에 놓여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 파산 위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게 되고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겠지만 향후 엄청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오늘의 위기는 10만 원으로 해결했다면 내일의 위기는 100만 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국가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 기업과 개인들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엄청난 빈부격차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실제로 미용실,
교통비, 국밥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엄청 올랐다. 비트코인은 앞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됐다. 중앙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화폐 수량은 정해져 있으며 화폐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시켰다. 블록체인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영수증, 기록 원장을 똑같이 복사하여 연결, 저장시켜 두었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분산된 영수증의 50.1% 이상을 동시에 해킹해야만 전체 기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거래를 조작하기에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앞서 야프섬의 라이석에 기록된 돌의 소유주 이야기와 1932년 프랑스 은행이 미국에 있는 금더미에 프랑스 소유물이라고 적어놓은 사례들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진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례는 영수증의 개인이 각각 작성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낮지만 블록체인은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정확하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먼저 화폐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화폐의 기능. 화폐는 사람과 사람 간 거래를 쉽고 가볍게 하는 교환의 매개수단. 물건과 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 측정 표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미래에 구매하기 위해 보관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 필자가 볼 때 비트코인은 1번 교환의 매개수단과 3번 가치 저장 수단의 중간 역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수단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낮은 이체 수수료와 전 세계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곧장 외국에 나가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방문하게 되면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편리성이 입증된다. 인터넷만 있다면 별도의 은행 계좌나 금융 정보가 없어도 암호화폐를 활용해 결제, 송금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하고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가족. 네덜란드 출신 여행가 디디 타이우트가 2017년 여름에 비트코인의 승부수를 걸었다. 그는 73평 집과 차 3대, 신발 등 가재 도구를 모조리 팔아치우고 1비트코인의 가격이 $900 수준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가족들과 세계 여행을 떠났다. 이 가족은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하기로 다짐하고 비트코인을 받지 않으면 물물 교환, 교섭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여행해 왔는데 4년간 40개국을 여행 다녔다. 실제로 2019년에 비트페이에서 처리한 결제액이 1조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가장 많았다.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2019년에 1조 4천억 원어치의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다. 2018년보다 600% 늘어난 규모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량이 정해져 있어 완벽한 희소성을 가진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웰리우는 금은 역사적인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완벽한 희소성을 수학, 이론적 게임으로 구현한다 라고 말했다. 역사상 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 누구나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막대한 금광이 발견되었다면
금의 악재로 다가와 가격 폭락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트코인과 희소성 경쟁에 밀리는 것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고 거래 익명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 세계 부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예술품은 부자가 가격을 정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경매에 나오는 예술품과 골동품들이 일개 종이 쪼가리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 2억 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이름만 밝혀도 알만한 부자들도 대거 참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등 국가 붕괴 상황이 와서 금융에 큰 충격이 있을 때 훌륭한 도피처 역할로 수행한다.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2019년 2월 베네수엘라가 P2P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비트코인의 양은 30%나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서 그들의 자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전 세계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구매하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트위터 CEO 잭 도시 등 투자에 능통한 부자들은 발빠르게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트레디트 스위스에서 발간한 2020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0.9%의 인구, 즉 7천만 명 정도가 부자라고 한다. 전 세계 부자는 7천만 명인데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비트코인 대중화에 성공하여 전 세계 1% 부자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 1개 이상 구매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저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신은 돈을 못 벌 거예요. 왜냐고요?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제로섬은 게임이나 경제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간단한 예로 선거를 들 수 있다. 정치인을 뽑게 되면 항상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있다.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제로섬 게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제로섬 게임.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면 올라간다. 시장에 환희가 만연하면 떨어진다. 현금 비중을 100% 넣고 모두가 가짜를 외치면 떨어진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호재로 인해 크게 반등한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 상상하기 싫은 악재로 인해 급락한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커피출레이션이 일어나면 시장은 큰 상승을 한다. 모두가 저점이라고 예측한 지점은 주지 않는다. 1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가 있었다. 위 자료는 2018년 말에 발생한 암호화폐 커피출레이션 상황이다. 2018년에는 암호화폐가 오랜 하락장을 딛고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환희에 가득했다. 국내외 유명 유튜버들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이 상승을 점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대출과 추가 물타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평단가를 낮췄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의 생각과 반대로 진행될 때가 많다. 부자들은 돈 보따리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코인을 하지 말자.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서도 제로섬 게임은 존재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1000명의 불을 단 10명에게 몰아주는 매우 극단적인 시장이다. 990명이 잃을 수 있지만
10명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늘 눈치가 빠르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투자 마인드, 체력 등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를 약속해준다. 투자의 투도 모르는 주변인들이 이거 좋다고 사거나 팔라고 좌지우지 흔들리는 심약한 사람들은 투자 주체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투자로 돈을 절대 못 번다. 필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현금 채굴만 열심히 하라고 권한다. 암호화폐는 가격 등락이 심한 코인들이 많다. 시가총액이 낮아 한번 상승하게 되면 몇백 %는 우습게 올라간다. 소위 말해 잡 알트코인이라고 낮잡아 말한다. 투자 초보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이 큰 코인에 혹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가총액이 낮은 암호화폐에 기부하는 기부천사와 같다. 즉, 깡통을 찬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용감한 초보 투자자들에게 코린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마이너스 90%까지 열려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시장인데 코린이들은 내 자신이 열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돌격하는 자세로 투자에 임했다가 계좌가 깡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깡통이 되는 사람들은 하락장보다 대부분 상승장일 때 제일 많이 나온다.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하니까 가격이 빠져서 코인을 구매하려는 용기가 없다. 그래서 상승장이 나와서 코인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그때야 너도 나도 급하게 코인을 따라 샀다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다시 팔고 다시 오르면 사기를 반복하게 된다. 내 자산이 점점 깡통이 되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이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들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누구보다도 빨리 일확천금을 벌어서 가난한 흙수저를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부 가지고 있다. 실력도 없는데 앞뒤 안 가리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나이가 많은 장년층이 코인을 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 부자들과 생각을 같이 하자.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다. 18세기 은행가 베런 로스차일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거리에 선열이 낭자할 때가 매수할 적기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존 템플런경 등도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비관론자들이 시장에 팽배해질 때 투자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개 코인을 구매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이 시장에 공포가 나올 때 사야 한다. 또한 코인에서 극단적인 공포가 나오고 언론 매체에서 비트코인은 망했다 라는 SF와도 같은 기사가 나올 때가 더욱더 구매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SNS 커뮤니티 그룹에서 망했다, 한강 가자 라는 말이 많이 언급될 때가 구매 타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제대로 잡았다. 밥값, 술값, 교통비, 옷값, 여행비를 전부 아끼고 모아서 공포 탐욕 지수가 높을 때마다 코인을 구매했다. 특히 2018년 연말에서부터 2019년 상반기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조금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구매했다. 덕분에 2017년 잃었던 평단가를 대부분 낮추었고 큰 시드, 종잣돈을 모으게 되었다. 내 코인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내가 부자라면
언제 코인을 구매하고 언제 팔아야 할까? 업비트 원화 차트 주봉으로 볼 때 코인을 구매해야 하는 구간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암호화폐는 제로섬 게임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을 기반하여 구매 시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매수 시점. 내가 구매한 코인이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가 되어 있을 때, 암호화폐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울 때, 코인 투자에 비관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 관련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지 않아 얼어붙어 있을 때, 뉴스, 신문 등 언론에서 암호화폐는 죽었다 라는 기사를 쓸 때, 투자자들이 각종 게시판에서 망했다 라는 곡소리가 많을 때, 본인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매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생각하는 코인을 매도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매도 시점.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낙관에 가까울 때, 구글, 네이버 트렌드 검색어에 비트코인 검색률이 높다. 회사, 학교, 지하철에서 코인창을 열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SNS에서 대학생, 청소년들이 코인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카페, 편의점, 밴드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코인을 하고 있다. 동사무소, 전통시장, 노인정 등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코인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채팅방, 커뮤니티, 거래소의 신규들이 넘치고 있다. 암호화폐 중대 범죄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계속 알린다. 본인이 환희에 차올라 여러 가지 횡복 회로들을 쏟아내 부자 되는 상상을 자주 한다. 코인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데 왜 힘들게 회사를 다녀야 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제로섬 게임에 관하여 미국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1928년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구두 닦기 소년을 찾았다. 그런데 그 소년이 구두를 닦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저씨 구두를 보니 돈 많으시겠어요. 아저씨는 주식 많이 갖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학비로 쓰기 위해 모은 돈으로 주식을 많이 사놓았어요. 진작에 사놓을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저 앞 철강회사 카네기 시인은 주식이 엄청나게 많겠죠? 앞에 신사가 카네기인 줄 모르는 소녀는 연이에 주가가 오르자 흥분하며 카네기를 부러워했다. 실제로 철강왕 카네기는 여러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을 최대한 사 모았다는 건 살 사람은 다 샀다는 뜻이 아닌가? 그는 당장 거래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증권사 임원들이 굳고 만류했지만 카네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치솟기만 하던 주가는 거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카네기의 예측대로 당연히 살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샀기 때문에 폭락하는 주가를 받쳐줄 추가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결국 주가 대폭락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초래했고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자살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있던 1900년 초기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었다. 변동성이 암호화폐도 손해보고 떠나는 개미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래들의 손에 피 묻은 돈이 많이 가져갈수록 제로섬 게임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안고 가야 한다.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렇게 해봐. 아주 쉽고 간단한 매도 시기 파악하기. 19세기 철강한 카네기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접근했다만
우리는 21세기에 맞춰 스마트하게 접근해보자. 필자는 매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2017년 12월의 검색량이 최고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19,665달러를 달성하였던 시기와 같고 대상승장이 일어났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색량이 급증한 시기는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시점과 같다. 현재 비트코인 사용 인구는 1억 명이다. 인구수로 놓고 볼 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개인 주식 계좌 수는 1억 200만 개이고 한국의 개인 주식 계좌 수는 3,125만 개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용 인구는 아직도 적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밝다. 결론적으로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의 의견은 구글 트렌드를 통한 비트코인 검색 데이터가 2017년 12월을 2배 정도 뛰어넘는 시기가 도달하면 우리는 즉각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야 한다. 보통 코인 첫 투자 이후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2년에서 3년이다. 극단적인 제로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자. 투자자들이 하락에 대한 절망과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가 최적의 투자 시기이다.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 보면 구글 검색량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맞닿아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큰손들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큰손 입장에서 볼 때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시점과 팔아야 하는 시점은 매우 명확하다. 마치 수학과도 같다. 물과 양분을 주고 쑥쑥 자랄 때마다 수확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내가 큰손이라면 비트코인의 수많은 호재를, 영양분들을 발표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켜 구매 심리를 극도로 높일 때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다. 박수를 보낼 때 떠나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과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 제도가 아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